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적용된다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랑 나이 든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리 흐르는 게 시간이라는 거 제 연배분들이시라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 70대를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며칠 전 제 딸아이의 이주기를 챙기려고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경북의 한 산림요양원을 다녀왔어요. 벌써 2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곳에 가기만 하면 아이와 함께 걸었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그 힘든 몸으로도 제 손을 잡으며 웃어주었던 내 딸이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너무도 짧은 30몇 해를 살다간 그 아이가 불쌍하고 또 그 아이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밤이네요. 그 아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남자를 꼬셔내 불륜을 저질렀으니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거겠죠. 근데요,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몹쓸 짓을 저질렀다 해도 그 사람에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제대로 된 속사정을 이해하고 나면 그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싶어지기도 하고요. 제 딸이 바로 그랬습니다. 애미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애미라도 잘못한 건 혼나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툰 말솜씨에도 이렇게 나서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정말 그 아이가 비난받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팔자 좋은 몇몇을 제외한다면 제 나이 또래 사람들, 특히 여자라면 정말 힘겨운 생이었을 거예요. 전쟁 직후의 끝없는 가난, 덕분에 맛봐야 하는 하루하루의 고통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어디 저만 그랬겠어요. 그래도 사람이란 게 자기 고통은 남보다 유별나게 힘든 것으로 느끼다 보니 저 역시도 제 삶이 참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부재를 겪으니라면 그 고통은 더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저희 집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가 10살 무렵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4남매의 양육을 다 책임지셔야 했어요. 제 위로 2살 연상의 언니와 제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제 밑에 남동생과 막내인 여동생은 저희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 갖은 고생을 다 해야만 했어요. 언니와 저의 희생이 그래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게 더 슬픈 거였죠. 남동생과 여동생은 고등학교까지는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까진 갈 수 없었어요. 여러 사정이 있지만 결국은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4남매가 뿔뿔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삶을 꾸려나갔답니다. 누구 하나 열심히 살지 않은 이가 없었죠. 근데도 왜 다들 그리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한 푼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좀 형편이 풀렸을 법도 한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다들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을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에 허덕이다 보니 서로의 안위도 잘 챙기지 못하고 살았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을 겁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사는 거죠. 그나마 저희 집 형편이 가장 좋았어요. 22의 남편을 만나 안 해본 것 없이 이 일 저 일을 다하며 산 덕에 그래도 큰 빚 없이 조그마한 집 하나는 마련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파트를 구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만 연립주택 하나 사들인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어요. 저희 사정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사실 기적에 가까웠답니다. 남편이 오른팔이 성치 않았어요. 결혼 직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팔이 끼었거든요.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아예 팔을 잃어버리진 않았으니까요. 제대로 쓰긴 힘들어도 어쨌든 외관상으론 흉한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일을 할 형편은 아니었어요. 팔 하나를 못 쓰는 사람을 써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들 하나만 낳고 산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거의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볼 순 없었어요. 결국 남편 대신 제가 일을 해야 하니까요. 저라도 일을 해야 아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으니 임신을 하게 되면 큰일이었죠. 그래서 논의 끝에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았답니다. 아들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풍족하게 키웠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한테 꿀리진 않게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저와 남편은 10년 전에 산 옷 몇 벌로 살다시피 했지만 아들놈은 철마다 당시 인기 있는 옷들을 사입혔을 정도였죠. 가난한 집 애들이 몇 푼 안 되는 학비를 못 냈다지만 저희 아이는 그런 적도 없었고요. 아마 아들 친구들은 저희 애가 그리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들이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자랑할 집이라고 친구를 데려왔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아들 앞에서 딱히 내색한 적은 없지만 어디 애들이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 집 가난한 거야 지놈이 더 잘 알았죠. 애들이라고 그런 걸 모르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리 부족하지 않게 키웠으니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아들이 그리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답니다. 아들도 그런 걸 말하지도 않았고요. 아들에게 저희 집은 언제나 숨겨야 할 그런 일이었죠.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숨길 수는 없었죠. 특히 자기가 결혼할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없었고요. 아마 아들이 가장 난감한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꽤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때만큼 기뻤던 때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딱히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생활비를 준다거나 하는 걸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지놈은 그래도 크게 부족함 없이 살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걸 알아서였죠. 사실 부모로서는 참 염치 없는 거죠. 자식이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디 그럴 형편이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해도 최소한 자식놈한테 손을 벌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어요. 취직 후 4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저희 부부를 부르대요. 엄마, 모레 집에 누가 올 거야. 누가? 회사 동료들이라도 와? 아이, 그 사람들이 왜 와? 앉을 데도 없는데. 그럼 누가 오는 건데? 결혼할 여자.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전엔 단 한 번도 그런 낌새를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며느리감이 온다고? 누군데? 누구라면 알아? 아이, 진짜 밖에서 보자니까. 네 아버지랑 대청소 한번 해야겠다. 엄마가 심장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 우리 아들이 결혼이라니. 아무튼 조심해줘. 조심할 게 뭐 있어? 그래, 뭐 하는 집 자식인데? 뭐 하는 집인지 알면 어쩌게. 설마 우리 집보다 못한 집이긴 할까? 넌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냥 궁금하니 그러는 거지. 아들의 태도가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창피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들처럼 아파트에서 사는 건 아니었지만 평생 쓸고 닦고 해온 집이라 남루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답니다. 근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무엇보다 며느리감이었던 아이가 저희 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많이 됐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집안의 아이긴 했습니다. 자기는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집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지 싶었어요. 벽에 저건 곰팡이야?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아, 미안. 처음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구겨진 상태였답니다. 아들이 조그만 연립주택이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았나 봐요.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물어볼 때부터 아들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친 상태라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사돈이 뭘 하는지 묻자 저한테 오히려 역정을 내지 뭡니까? 그런 걸 왜 물어? 자기 왜 그래? 저희 아버지는 땡땡 기업에 다니세요. 전무로 재직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전무님이시라니 안 놀랄까요? 그 정도면 엄청난 부잣집 딸인 거였죠. 그래서 아들이 더 안절부절 못한 거였어요. 그렇게 몇 마디 나누고는 아들이 며느리를 보챘답니다. 어서 나가자는 시기였죠.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들이 생전 처음 집에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궁금한 거 투성이잖아요. 게다가 그냥 친구도 아니고 결혼할 여자라는데 오죽 궁금한 것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막았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런 거였어요. 저희 말을 끊더니 며느리 보고 가자고 했는데 며느리가 아들 방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어간 아들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집이 작으니 안 들릴 수가 없었어요. 단열이 잘 안 돼서 그래.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자기가 부모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이거 봤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어떻게 이러고 사냐고. 알지? 우리 엄마 엄청 깔끔하거든.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맞장구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마 더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릴 정도였어요. 그렇지. 장모님이 얼마나 우아하신데 저런 게 생길 리도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집을 다 수리하셨겠지.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자기가 이해해. 뭐 집이 원래 그런 거겠지. 그래도 올해는 못 있겠다. 알지? 나 기관지가 예민해서 이런 데 잘 못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그냥 밖에서 보자고 했잖아. 그래도 자기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 보고 싶었어. 자기 진짜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이런 곳에선 단 하루도 못 살았을 텐데. 나 이제 가도 되는 거지? 그럼 빨리 가자. 아들이 방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더니 급한 일이 있다며 바로 나가더군요. 급한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핑계란 걸 뻔히 아는데요. 아들이 그러는 게 서운했지만 사실 며느리도 잘한 건 없었어요. 시부모 될 사람에게 처음 인사를 온 거였잖아요. 설령 맘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차려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던 눈치였습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식 차려놓은 거 있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렴. 아니에요. 제가 밖에 밥을 잘 못 먹어서요. 그렇게 며느리는 못 볼 거라도 본 사람처럼 서둘러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남편이 진짜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아들이 좋다는데요. 게다가 저희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부잣집 사람이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집에 처음 와보면 그럴 수도 있지. 좋은 일이잖아. 기용이 처가가 잘 살면 덕이 되면 덕이 됐지 손해 날 일도 아니고. 차마 입조차 못 대는 남편을 위로한답시고 아무 말이나 하긴 했지만 제 맘이라고 편했겠습니까? 특별히 시어머니 유세를 떨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족으로서의 정은 누리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그럴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질 않았어요. 하물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도 인사를 오지 않았답니다. 말로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 거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 모를까요? 하긴 원래 살던 집도 싫어라 하던 아이였는데 그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걸 알고 있었으니 더더욱 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을 팔아야 했거든요.
다 아들 결혼 자금 때문이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아들 결혼에 쓸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아버지, 일단 장인어른께서 아파트 하나 본 게 있으시대요. 아시겠지만 집은 남자 측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훈이가 저희 집 형편을 장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장인어른이 반 정도는 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하죠. 그래도 저희도 반 정도는 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예상을 훨씬 웃도는 액수였어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참 막막하대요. 평생 쉼없이 살아왔는데 아들 결혼에 필요한 돈조차 못 모았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만도 없었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보려고 했는데 액수가 워낙 컸어요. 결국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두 사람 살 거였으니 집이 작으면 어떻고 전세면 또 어떻겠어요. 그렇게 사돈댁에서 말한 돈을 맞췄답니다. 애들은 저희 집보다 몇 배는 더 좋은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된 거죠. 물론 저희는 원래 집보다 훨씬 작고 허름한 집을 얻어야 했지만 괜찮았어요. 자식이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깟 집이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결혼 이후 아들 내외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해야 했던 거였어요. 기용아, 다음 주에 네 아버지 생신인데 간만에 밥이라도 먹자.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쩌죠? 다음 주에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몇 달 전에 해놓은 약속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식사는 다음에요. 제가 통장으로 돈 좀 보낼 테니 그걸로 두 분이서 맛있는 식사하세요. 비단 생일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명절이건 혹은 다른 일이건 결과는 다 똑같았으니까요. 그건 아들의 의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난색을 표했겠죠. 며느리한테 시부모는 모시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혹시라도 엉겨붙을까 무서운 그런 존재였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저희 집이랑 우리 집이 서울 부산도 아닌데 나 진짜 한 소리 해야겠어. 명절이 와도 저희 집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들 내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푸념을 했어요. 솔직히 그럴 건 아니었어요. 뭐가 됐건 지들 둘은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됐어. 정말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당신이 가서 싫은 소리 한들 뭐가 달라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뭘 해달래? 그냥 명절엔 얼굴 보고 서로 덕담이나 하는 거잖아. 가족이 뭐야? 그런 거 하는 거지.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서운한 건 알지만 그냥 놔둬. 우리가 언제 자식 덕 볼 생각이라도 했어. 그냥 저 알아서 잘 살면 그걸로 우리 할 몫은 했다고 쳐. 행여라도 그럴 생각 마. 우린 이렇게 우리 둘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알고 있었어요. 아들과 우리의 연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걸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아들을 키웠건 아들은 평생을 곁에 두고 왔던 가난과 더 이상 가까이 하기 싫었던 거였어요. 그러려면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거죠. 서운한 제 맘 달래자고 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7년 그리 살다 보니 이젠 정말 우리 부부에겐 원래부터 자식이 없던 것 아니었을까 싶어지기까지 했답니다. 하다못해 손자라도 생겼으면 그 핑계를 대서라도 연을 이었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두 아이에겐 자식도 안 생기대요. 아들 말로는 일부러 안 가지는 거라던데 사실 이해는 안 됐어요. 부부간의 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부모 자식의 연인데 아들 내외는 그런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요새 젊은 애들 중에서 일부러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애들도 왕왕 있다는데 아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더 아들의 원이 얼마나 질긴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랬을까요? 세상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저희를 멀리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끊어진 줄 알았던 아들과의 관계가 뜻하지 않은 계기로 이어졌답니다. 설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매번 그랬듯 그때도 아들 내외를 볼 기대는 아예 안 했죠. 안타까워도 어쩝니까? 그게 제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지 뭡니까? 엄마, 전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갑작스런 아들의 전화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당황한 건 제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있다는 곳이 병원이었거든요. 혹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저 아가씨는 또 누구고? 그게 지금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려요. 일단 저 애 좀 봐주세요. 전 집사람이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병원으로 가보니 어떤 여자가 넋을 놓은 채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아들이 어떤 설명도 않고 저만 남겨놓고 떠났으니 영문을 몰랐죠. 아들이 보호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상했죠. 아들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처자였거든요. 궁금한 것 투성이니 뭔가 물어는 봐야겠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처자 얼굴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얼굴이었거든요.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준 건 의사였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아, 네.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정쩡한 제 태도에 뭔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짓던 의사가 그래도 보호자라니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잘 아시겠지만 유산이라고 해도 결국은 출산을 한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6개월째 유산은 애도 적당히 큰 상태라 산모에게도 충격이 적지 않고요. 산모도 충격이 클 겁니다. 사정은 모르긴 하지만 산모 몸이 말이 아니에요. 영양실조까지 겹쳤어요. 정신적으로 타격이 큰 상태에서 유산까지 당했으니 몸도 엉망이고요. 보호자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처자가 유산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왜 보호자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건 새끼를 억울하게 잃은 여자를 보고서도 가만 있을 순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몸부터 추슬러요. 묻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될 테고. 정신 바짝 차려요. 아직 젊잖아요. 지금은 마음이 아플 테지만 아가씨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로 큰일 나요. 이것 봐, 뼈밖에 없네. 엄마가 이러니 애가... 아유, 아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지금은 아가씨 몸부터 먼저 챙겨야 돼요. 아가씨 어머니가 이걸 보면 얼마나 맘 아프겠어요. 제가 아무리 달래도 입도 떼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뜻이었죠. 처자를 돌보긴 했지만 사실 저도 너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충은 짐작이 갔던 때문이었죠. 상식적으로 버젓이 결혼을 해서 마누라가 있는 남자가 유산한 여자의 보호자를 자처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 짐작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저녁 늦게 병원으로 찾아와서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었어요.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효정이가 다 알았다고?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고. 죄송해요. 그래서 더 그래요. 집사람이 그거 알고 난리를 피웠대요. 저 사람이 그 충격으로 유산을 한 거고요. 일단 엄마가 좀 챙겨줘요. 저 당분간 여기 못 와요. 집사람이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아시잖아요. 저 집사람이랑 이혼 못해요. 좀 부탁해요. 제 짐작이 맞았답니다. 그 아가씨의 뱃속에 있던 애가 아들의 씨였답니다. 아들이 며느리 몰래 바람을 피웠던 거였어요. 제가 며느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지키겠다고 한 사이면 그랬어야죠. 더군다나 아들은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걸 보면 정말 잠깐 한눈을 팔았거나 혹은 하룻밤 불장난 같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술집 여자랑 만나서 노는 그런 이야기가 적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러기엔 그 처자가 너무 고왔어요. 아무리 봐도 술집에서 일할 그런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더욱 궁금증이 커졌답니다. 꼬박 하루를 매달려 아가씨를 돌봤어요. 그러고 나니 비로소 입을 열대요. 죄송해요. 말을 할 줄은 아네. 난 아가씨가 벙어리인 줄 알았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래서요. 오빠, 어머니시죠? 우리 기용이가 애기 아빠라면서 어쩌다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남자랑 그러면 안 되잖아. 보아하니 그 정도 상식은 있는 처자 같은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푹 수그리더군요. 자기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아는 눈치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저 오빠가 결혼한 사람인 거 몰랐어요. 그렇다고 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가 결혼한 걸 몰랐다니. 설마 기용이가 얘기를 안 했어? 단순한 바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짐작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아가씨, 그러니까 가은이는 저희 아들이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더군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한 1년 전이었대요. 아들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맡기기 위해 선정한 회사가 가은이의 회사였답니다. 회사 대표인 가은이가 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아들이 먼저 접근을 해왔대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가은이한테 접근했다는데 엄마인 저로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의도적으로 가은이한테 대시를 했고 항상 정에 굶주렸던 가은이가 아들의 자상함에 반해 결혼을 꿈꿨다더군요. 우리 기용이가 진짜 그랬다고? 네. 그래도 오빠 잘못만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정이 고파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네요. 오빠 아내분이 그러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아들의 불륜을 알고 나서 가은이 회사로 쳐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온갖 난리를 다 부렸대요. 가은이는 아들이 결혼한 걸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와이프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자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그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막상 사건이 터지고 나니 아들이 가은이를 꽃뱀 마냥 취급을 했다지 뭡니까. 그러다 그 충격에 유산에까지 이른 거였어요.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대충 감이 오죠. 제가 아무리 제 아들의 엄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아들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는 해도 가은이의 표정과 어조에서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가은이를 데리고 놀았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아들이 그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아들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가은이가 유산이라는 큰일을 당했음에도 그날 이후 병원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답니다. 나흘간 입원해 있었는데 말이에요. 병원을 찾는 대신 며느리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이혼은 피했다지만 별거는 피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선 당연한 거였죠. 아내를 두고 거짓말을 하며 바람을 피운 남자였으니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였죠. 꼬박 나흘을 병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첫날만 해도 너무 경황이 없었고 무엇보다 제 아들의 아이를 뱉다 유산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 도 이상으로도 그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그래도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싶었죠. 그래서 가은이한테 자기 엄마를 부르라 그런 거고요. 내가 여기 더 있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겠니? 사정이야 어쨌건 내 아들이랑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인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따질 문제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네 몸부터 챙겨야 한다. 선생님도 말했지만 이게 애를 낳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지금 제대로 안 챙기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 어머니한테 연락드리는 게 무섭겠지만 그래도 엄마잖니. 그 말을 하는데 애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엄마가 와서 제 등 때리면서 막 혼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래? 왜 울어?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웠으면 그러질 말지. 아니요.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고요. 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송했어요. 제가 그래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병원 나가면 다시 인사드릴게요. 어서 가보세요. 그러더니 몸을 일으키대요. 저를 배웅하려는 거였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의사 말대로 가은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덕에 몸이 엉망이었거든요. 휘청하고 넘어지려던 걸 제가 간신히 잡았습니다. 일어나긴 어딜 일어나. 내가 말했잖아. 지금은 네 몸부터 챙겨야 한다고. 그러게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야단 쳐주셔서. 전 야단 맞아도 싸요. 처음으로 그 아이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그걸 보는데 왜 콧잔등이 시큰했을까요? 진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랬을 겁니다. 지 말대로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평생 혼자임으로 살았으니 누가 야단을 쳐주었겠습니까? 결국 저는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지 한 몸조차 못 가누는 아이를 혼자 두고 못 가겠더군요. 참 이상하죠? 저희 아들이랑 불륜을 저지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간녀잖아요. 진짜 몹쓸 짓을 한 아이인데 왜 그리 짠해 보였을까요? 그런 게 인연이라는 거였을까요? 몇 번이고 저를 밀어내는 아이의 정을 거절하고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래, 부모님 그렇게 되고 어찌 살았어? 처음엔 큰아버지네로 들어갔어요. 저희 부모님 재산을 다 큰아버지가 거두셨거든요. 제 돈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으니 그걸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중학생까지 컸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 큰아버지 집이 비었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다른 분이 이사 오셨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큰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이민이요. 저희 재산 다 들고 가버리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니? 경찰에 신고라도 하지. 기껏 중학생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동사무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대요. 결국 전 보육원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세상엔 몹쓸 사람들이 넘치대요. 어떻게 자기 동생이 남긴 유일한 혈육을 길바닥에 내던질 수가 있을까요? 그깟 재산이 뭐라고. 고생 많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디 살고?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아서 학교 졸업하고 디자인 일을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괜찮아요. 저 사장인걸요.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삐뚤어질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더군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졌고요. 처음 반신반의했던 이야기도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들놈이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해주었으면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애를 가졌을까요? 지는 금세라도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더군요. 근데 아들이 부모를 부양해서 당장은 힘들다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였고요. 그놈이 그렇게 말했다고? 부모 모시느라 당장은 결혼할 수 없다고? 네, 그래서 더 좋았어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식은 더 할 거잖아요. 정에 고팠던 아이였어요. 가족의 따스함을 언제나 꿈꿨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의 여린 마음을 이용했던 게 제 아들이었고요. 엄마로서 너무 면목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가은이가 아니라 제 아들이었고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나흘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몰라요. 하긴 15년 가까이 혼자서 살아왔으니 제대로 속 이야기할 상대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를 잡고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한 거였어요. 저 힘들 때면 항상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주시진 못하지만 그러시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괜찮았어요. 다만 대답을 듣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좀 그랬지만요. 근데 어머님이 죄송해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건데. 괜찮다. 어차피 네 엄마보다 내가 더 위일 텐데 아무려면 어떠니. 그래도 돼요? 저 진짜 뻔뻔하죠. 염치도 없고. 보통 때는 안 그런데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겠어요.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랍니다. 10분을 봐도 내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을 봐도 남의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가은이가 전자라면 며느리는 후자였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며느리는 제 식구고 가은이는 남. 그것도 그냥 남도 아니고 내 아들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였는데 말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며느리에게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스함을 느껴서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수시로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이제 그만 가시라는 가은이와 그럴 수 없다는 저 사이에서 시간은 흘러 퇴원 날짜가 다가왔어요. 일단 퇴원은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환자분이 영양실조 상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산모들이 애 낳고 한 달 동안 미역국을 왜 먹겠어요? 그건 그만큼 몸이 허해졌다는 뜻이에요. 잘 먹고 잘 지낸 산모들도 산후엔 그렇게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가은 씨는 안 먹어서 몸이 엉망인 상태예요. 다시 병원 오기 싫으면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너무 진한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직 젊으니 얼마든 애를 가질 수 있으니까. 내 말 알았죠? 보호자분이 잘 돌봐주세요. 의사 1000명보다 엄마 하나가 더 낫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어머님 믿고 환자 내보내는 거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니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먹이고 잘 쉬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는요. 저희 수간호사쌤 이야기 들으니 어머니께서 정말 잘 돌봐주셨다는 걸요. 저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어머님이 하신 거죠.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뵈니 저도 저희 엄마가 보고 싶네요. 그렇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희 둘 다 말을 못했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런 거였죠. 불과 사나흘이었는데 좋게 1년은 같이 지낸 느낌이어서 더 그랬습니다. 이런 일만 아니었다면 정말로 예뻐해주고 싶은 아이였거든요. 가은이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러니 입을 못 댄 거였죠. 입을 떼면 작별 인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먼저 입을 연 건 가은이였답니다. 그 아이는 항상 그랬어요. 언제나 저보다 훨씬 용감했거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저 진짜 편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건 알지만 정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저기 택시 오네요. 타세요. 택시 문을 열어주는 가은이의 얼굴에 못내 서운함이 슬픔이 그려지대요. 그걸 보고서도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어차피 마지막이라면 뭐가 됐건 좋게 끝을 내고 싶었달까요? 뭐해? 타. 네? 기사님 기다리시잖니. 일단 타. 그렇게 가은이네 집으로 향했답니다. 환자를 먼저 데려다 주는 게 맞으니까요. 몇 번이고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안 괜찮았어요. 안 그래도 가녀린 아이가 영양실조까지 걸려 제대로 운신도 못하는데 그걸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은이네 집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집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평생 그 고생을 했어도 그 집 현관 하나 못 살 처지였는데 가은이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정도 집을 구한 걸 보니 많이 놀랍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었겠죠. 들어오세요. 죄송해요. 회사에서 살다시피 해서 집 정리를 못했어요. 보일러부터, 아니, 차부터 먼저. 그 커다란 집이 횡했습니다. 하긴 주인이 며칠째 비워놓은 집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꼭 보일러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건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해야 맞았어요. 가은이가 차를 준비한다고 움직이다가 또 휘청이 되어 몸이 정상이 아닌 애가 갑자기 움직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여기 앉아. 내가 하마. 할 게 없었어요. 우리 집 냉장고의 2배는 좋기 됨직한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라곤 물밖에 없었거든요. 그 흔한 쉬어빠진 김치 한 조각 없는 집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이러니 영양실조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었을 정도였죠. 넌 아무것도 안 먹고 사니? 그러니까 몸이 그렇지. 뼈밖에 없잖니. 요새 일이 있어서 장을 못 봐서 죄송해요. 제가 나가서 뭐라도 좀 사올게요. 됐다. 그 몸으로 어딜 간다고. 기다려봐라. 내가 집에 가서 음식 재료라도 들고 올 테니.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들과 바람을 피운 여자를 위해 음식을 챙겨오는 엄마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금세라도 쓰러질 것처럼 허약한 애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제가 안 괜찮았어요. 집에 가서 반찬이니 재료니 챙기자 남편이 타박 비슷하게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들고 가서 그 처자를 먹인다고? 아이, 그 처자가 누군지 잊었어? 기용이 놈이랑 바람난 여자야. 당신이 머리를 쥐어뜯어도 시원찮을 아이라고. 그러게.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어. 당신도 그 애를 보고 나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야. 다른 걸 떠나서 영양실조라잖아. 내가 당신이랑 그 오랜 세월을 살아서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당신 말대로 아무리 기용이가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도 잘못이 있을 것 같은데. 잘못이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 그 아이 잘못이라면 그저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 한 것뿐인걸. 아무튼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지금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 그렇게 의아해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다시 가은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생각이 많았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그리로 가는 걸 어쩐답니까? 잘한 일이었습니다. 행여라도 남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발길을 멈췄다면 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가은이 집에 도착해 벨을 눌렀는데 나올 생각을 않더라고요. 10여 분 벨을 누르고 있자니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묻더군요. 대충 사정을 설명하고 경비 아저씨를 따라 가은이 집 앞으로 갔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응답이 없었거든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닌가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급하게 열쇠공을 불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은이가 소파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체력이 소진돼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몇 번을 흔들어 깨우니 그제야 일어나지 뭡니까.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대요. 열쇠공과 경비 아저씨가 돌아가고 나서 가은이를 혼냈답니다. 혼을 냈다기보다는 그제야 안심을 한 거였죠. 내가 너 이상한 생각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괜찮니? 네, 죄송해요. 계속 걱정만 끼쳐드리네요. 됐다. 일단 침대에 누워. 내가 음식 좀 해올게. 가은이를 침대에 눕히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 이럴 때 먹일 수 있는 게 미역국밖에 안 떠올랐습니다. 뚝딱 만들어서 가은이 손에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그런데 얘가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국그릇을 바라만 보고 있지 뭡니까? 자세히 보니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 제가 이걸 먹어도 되나 해서요. 저 나쁜 년인데요. 가정 있는 남자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한 여잔데, 그런데 제가 이걸... 또 그런다. 일단 먹어. 먹고 나서 건강해지면 사과를 하든 용서를 구하든 하면 되지. 저도 참 불행하게 살아왔다 싶었지만 가은이한테 비하면 참 행복한 거다 싶대요. 잘잘못을 가릴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가은이네 집을 오갔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을 했죠.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가은이가 정말로 나쁜 애인지 보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백날 기용이가 한 짓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가은이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선 한참을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지가 잘못한 게 뭐라고 그러는 건지 그래도 굳이 말리진 않았습니다. 가은이가 어떤 아이인지 남편이 직접 보고 판단하란 뜻이었어요. 제가 그랬던 남편 역시 그날 가은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기하게도 남편 역시 저처럼 가은이를 애틋하게 생각하더군요. 하긴 안 그럴 수가 없었죠. 정말로 가은이는 저희 아들과 결혼을 생각하고 진심을 다한 거였으니까요. 잘못한 게 있다면 그저 누군가를 사랑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유부남이란 걸 알고 나선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답니다. 남편이나 저나 나이를 먹다 보니 사람의 진심 정도는 알 정도는 됐지요. 그래서 가은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답니다. 근데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가은이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날 저랑 남편도 가은이 집에 있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가 동시에 가은이를 찾았답니다. 이상하게 가은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했달까요? 이해하시기 힘들 거란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걸 어쩌겠습니까? 평생 저희 부부를 나몰라라 했던 아들 며느리와는 달리 가은이는 맛있는 것만 보면 저희 생각이 난다며 저희를 찾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러대요. 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아니, 무슨 부탁인데? 말도 안 되는 부탁입니다. 듣고 나서 혼내셔도 되고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니? 남편이랑 제가 기겁을 했답니다. 당분간, 아니, 이 겨울만이라도 좋으니 두 분이 저희 집에 와 계시면 안 될까요? 너희 집에 오라니? 이 집에서 살라는 말이냐? 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네 집에서 살아? 제가 외로워서요. 무섭기도 하고. 이 집 저 혼자 있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들 결혼 때문에 그나마 집처럼 보이던 곳을 떠나 옮겨간 집이 반지하방이었어요. 습하고 결로도 끼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쓸던 집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걸 보았거든요. 남편이 천식 기운도 있고 하니 그곳에서는 겨울 내내 목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말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핑계를 댔죠.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가은이가 계속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들어갔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며느리가 알았던 거였어요. 처음 몇 번 가은이 회사에 와서 난리를 친 후 며느리도 대충은 상황을 들어서 가은이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았답니다. 그래도 괘씸하겠죠. 이유가 뭐였건 결과적으론 자기 남편의 애를 가진 여자였으니까요. 아들과는 계속 별거 중이었으니 그걸로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하긴 며느리가 가은이에게 가할 불이익도 없었죠. 굳이 따진다면 아들이 잘못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가은이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어찌어찌 알았나 봐요. 평소엔 저희 일이라면 알고도 모른 채 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던 아이가 막상 저희가 자신의 남편을 꼬셔낸 여자 집에 있다니 단단히 심기가 틀어진 거죠.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이상한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벨이 울린 후 며느리가 가은이의 집에 들어왔어요. 뒤에는 아들도 있더군요. 아무래도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왜? 손자 안길 뻔했으니 저 여자가 며느리라도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회에 팔자 고쳐보겠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어떻게 아들이랑 바람 피운 여자랑 붙어 먹어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야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진정하고 이야기 좀 들어봐라. 들을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이랑은 엮이지 말라는 거였는데.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가 내뱉으니 더 기가 막혔고요. 아들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제가 잘한 것은 없죠. 근데 크게 못한 것도 없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가은이가 저지른 짓이 올바른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알고 한 일도 아니었고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는 그저 꼬리를 내리고 용서를 빌었잖습니까? 정 잡을 거면 아들을 잡았어야 옳았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키운 부모들인데요. 바로 그때 가은이가 나섰습니다. 욕을 할 거면 나한테 해요. 애꿎은 두 분한테 하지 말고. 내가 부탁했어요. 혼자 있기 무서워서. 저 불려시 같은 거 봐. 왜? 내 남자로는 성이 안 차디? 그래서 그 부모까지 꼬시고 싶디? 그래, 너 가져. 안 그래도 버리고 싶었어. 근데 그래도 지금 네 태도는 못 봐주겠다. 새파랗게 어린 것이 어디서 고개 쳐들고 난리야? 너 진짜 내 손에 죽어볼래? 그래요, 죽여요. 잘못한 건 나니까. 그래도 두 분한테 그러면 안 되죠. 시부모님이시잖아요. 시부모는 무슨. 이제 저 사람이랑 이혼할 거니까 시부모도 아니야. 그럼 더더욱 이러면 안 되죠. 당신한테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시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이세요. 당장 나가요. 경찰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신도 나가고. 당신 부모가 이런 대접받는데 보고만 있는 게 말이 돼요? 나가요. 서너 번의 폐악질에도 묵묵히 참기만 했던 가은이라서 만만하게 봤던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달랐죠. 저희가 봐도 당당하고 거침없는 몸짓이었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큰 소리를 지르던 며느리가 나가고 아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으시게 해서 죄송해요.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남편도 저도 가은이가 고마웠어요. 가은이 말대로 자식놈조차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가은이가 저희를 위해 화를 내주었으니까요. 며느리 말대로 두 아이는 오래지 않아 이혼을 했어요. 이혼 후 아들은 회사 근처에 조그만 방을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올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가은이네 집에 올 수는 더더욱 없었죠. 가은이가 거부했지만 그건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엮이긴 했지만 저희는 가은이를 어느새 친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희한테 잘했어요. 그러던 아이에게 찾아온 암이란 병은 그래서 더 가혹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다 간신히 가족의 정을 느끼고 산 게 얼마나 됐다고 그런 벌을 내리셨을까요? 남편과 제가 암에 좋다는 모든 것들을 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가은이의 몸이 나빠졌거든요. 그 시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했다는 것 말고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날들이었으니까요. 열 몇 번의 항암 치료가 무색하게 가은이는 급격하게 시들어갔어요. 도저히 병원이 손쓸 수가 없게 된 후 가은이는 경북의 한 산림 요양시설로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고생을 하는 걸 보기 싫다고 그런 결정을 했답니다.
그곳에 간 지 3달 만에 가은이는 저희를 떠났답니다. 마지막 그날이 떠오르네요. 그날 가은이의 손을 잡고 숲길을 걸었어요. 안 그래도 작던 아이의 몸이 뼈만 남았었더랬죠. 그래도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저처럼 못된 애를 딸 삼아 주셨어요? 엄마 아들 이혼당하게 만들고 2분 고생만 시킨 저잖아요. 제가 엄마였다면 머리를 쥐어 뜯어도 분이 안 풀렸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니? 네.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처음 본 날 가은이가 저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먼저 잠이 들었죠.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던 그때 잠을 자던 가은이가 잠꼬대 비슷한 걸 하대요. 엄마, 나 힘들어. 나 손 잡아줘. 나 토닥토닥 해줘.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를 찾아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그 얼굴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너무 마음이 안 되었어요.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남자 꼬임에 빠져 아기를 가졌다 그 마누라 횡포에 몸과 마음이 상해 결국은 유산까지 당한 불쌍한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제야 눈물을 그치고 조용히 숨을 내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랬구나. 나 그게 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와서 내 손 잡아주고 괜찮다고 그래서 안심했는데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요. 딸 노릇 못하고 걱정만 끼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꼭 한 번은 더 엄마 딸로 진짜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그럴 게 뭐가 있어. 넌 지금도 내 진짜 딸인데. 그 말에 환하게 웃어주던 내 딸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가은이가 떠나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가은이의 아파트와 여타 재산들을 모두 저희에게 준다는 말을 하더군요. 지 청춘을 갉아넣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 말하대요. 그럴 거라고 기은 씨가 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라더군요. 자기 저 위에서 엄마 아빠 지켜보는데 2분이 힘들게 사시면 그걸 보는 자기가 더 힘들 거라고요. 그러니 자기 위해서라도 받아달라고 전해달래요. 그래야 진짜 자기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울었는데도 눈물이 남아있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가은이의 유지를 받들었죠. 그걸 알고 나서 아들이 접근해 왔어요. 어림도 없죠. 당장이야 가은이 뜻을 따르지만 그렇다고 이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언젠가 저희가 이곳을 뜰 시간이 오면 가은이가 물려준 것들은 다 정리해서 암재단 같은 곳에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아들은 힘들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모인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해줄 유지라고 생각한답니다. 가은이도 그리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상간녀를 딸로 받아들인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남의 시작은 악연이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 세상 어느 부모 자식간보다 더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